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그 공공기관 경찰이든 공무원 쪽이든 경찰 쪽이 특히 많아요. 그 면접 준비생들이 비전문적인 곳에서 이제 코칭을 받았을 때 흔히 나타나는 실수가 모든 답변에 봉사정신을 강조하라는 그런 코칭을 받았나 봐. 그래서 답변마다 계속 자신의 봉사했던 에피소드나 봉사정신을 질문과 관계없는데도 계속 집어넣어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시켰다는 거야. 제가 지금 10년 넘게 이쪽 분야에서 코칭을 하면서 느낀 점이 전국 각지에서 수험생들을 다 그래요, 다. 진짜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공무원 경찰 쪽의 면접 분야로 넘어오고 나서 전문가가 없다고 계속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이 부분도 좀 커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채점 항목에 봉사정신이란 말이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을 빼자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심층면접 프로세스 만들 때.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행정학과 교수님들이 이 공무원 헌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 봉사라는 말을 빼자. 봉사라는 말 대신에 헌신이라는 말로 바꾸자라는 주장도 많이 했고, 저 역시 거기 이제 같이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 들어간 의도와는 다르게 자꾸 이런 비전문적인 학원에서 여기 봐라, 봉사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했던 활동했던 경험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막 인위적으로 이걸 갖다 붙이기 시작하니까 이 변질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행정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그 주민센터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민원을 직접적으로 보는 데서 행정 서비스라는 게 마치 그 일반 사기업체 서비스 이제 영업 판매원들처럼 환한 미소를 띄우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로 잘못 오해를 했어요. 이게 공무원들조차도.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 마인드라는 건 처음에 이게 학계에서 이 말이 쓰였을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옛날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나 옛날에 이제 그 공공기관은 되게 이 민원인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 게 아니라 그 행정가들 편하게 일하기 편하게끔 행정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필요한 절차들을 이제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편한데 민원인들한테는 불편하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민원인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게 행정 서비스 마인드라고 처음에 이게 우리가 그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그 행정학 분야에서 학계에서 주장을 할 때. 근데 이게 이 학원가나 이 비전문가들이 그거를 보고는 서비스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공무원들이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막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인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욕을 하고 협박을 해도 환한 미소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비전문적인 그런 데 있잖아요. 면접 가르치는 뭐 스피치나 뭐 관련된 곳에서 서비스 마인드 해가지고는 이제 CS인가요? 그 일반 사기업체 서비스 그거 강사하는 분들을 면접 강사로 또 초빙을 해. 그리고 환한 미소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공무원 면접 준비하는데 그분들을 또 강사로 투입을 했어. 이게 이제 이해가 하시죠? 제가 이쪽 분야 오고 나서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니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황당할 정도로 비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이 봉사정신이라는 게 공직, 관료제 집단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의사항이 있는지, 이거는 되게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요, 이게. 이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근데 이제는 헌신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이게 한 십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제가 지금 오픈 영상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몇 시간짜리거든요. 이 주제만 해도. 그래서 조금 축약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거 올려드리고, 또 비전문가들이 또 제 채널 들어와서 막 빼가니까, 유료 멤버십에 만사형통, 이거는 만사형통 멤버십에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은
만사형통 멤버십에 올려드릴게요. 형통할 멤버십 분들은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노파심에 좀 당부 말씀드리는 게, 저희 채널의 영상을 제 옛날 거부터 쭉 본 분들이라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평상시 생활 패턴이나 행동들이 면접장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변 안에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예의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본들, 평상시에 되게 비매너적으로 배려심 없는 행동을 하던 사람들은 답변에서 아무리 내가 배려심 많고 매너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해 본들,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거 다 뽀록 나요. 뽀록이란 말이 쓰면 안 되는 말인가? 다 들통나. 제가 눈에 보면 뻔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카톡 그 플러스 상담 페이지나 유튜브의 댓글이나 보면 되게 매너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 학원가 쪽에 총괄할 때, 그쪽에 총괄할 때 한 명이 자기가 무슨 뭐 되게 멀리 사는 도시야. 전남 쪽인가 뭐 하여튼 먼 도시에서 와야 되는데, 교수님 제발 한 번만 자기 면담을 해달래. 이게 내가 그거는 여기 학원의 행정 직원들하고 그 수강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된다고. 나는 계속 수업이 잡혀 있잖아. 그거 어떻게 그 친구 한 명만 그렇게 면담을 해줘. 근데 자기가 뭐 어디서 멀리서 오는데 자기랑 뭐 친구들이랑 같이 오는데 잠깐만 얼굴을 뵙고 싶대. 얼굴 뵙고 진짜 직접적으로 뭔가 할 말이 있대, 자기가 간절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학원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나 너무 힘들어. 나도 쉬는 시간은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한번 불러보세요, 그 친구. 이랬어. 그래가 왔어. 와서 앉았어요. 제가 이제 잠깐 수업하다 쉬는 시간에 와서 그래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진짜? 제가 이거 딴 영상에서 몇 번 했는데 등을 탁 기대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탁 해요. 그리고는 제가 이게 무례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학원을 등록해서 교수님 면접을 들어야 되는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탁 등 기대고 이제 들어보겠다 이거야. 얼마나 황당한지 아시겠죠? 제가 화 안 냈어요. 화 안 내고, 이런 친구들은 제가 가르쳐 봐야 뻔하거든요. 안 바뀌어요. 그게 몸에 빼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그래서 제가 뭐 요런 안내 영상도 있고 직원분이 상담해 주시니까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기 혼자 했는데 또 친구도 우르르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새를 과시하는 거야. 나 이 정도, 내가 등록하면 이 친구들도 등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너무 황당해서, 이런 친구들은 가르쳐 봐야 뻔하다. 안 바뀌어요. 바꾸려면 행동 그 패턴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코칭이 들어가면 되게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 민낯을 까발리게 되니까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 되게 얼마나 추해요. 그 행동이 얼마나 추한 행동이에요. 이게. 그 친구한테 일면에 배우고자 하는 수험생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매너가 되어 있냐고요. 그 친구의 행동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채널 구독하지 마세요. 알겠죠?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되게 다급하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밤에 늦은 시간에 카톡을 남겨요. 그럼 그거 불편을 야기하지. 맞잖아. 그거는 카톡을 하긴 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 다음날 답장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밤에 늦은 시간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요. 아무리 상담 페이지랄지라도 그거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선생님 너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말을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매너상. 맞죠? 그리고 제가 특정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자기가 영상 보니까 좀 불편해. 자기 얘기인 것 같아, 마치. 그러니까 영상을 내리라 마라 이렇게 되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 안에서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특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씩 있긴 있어. 예를 들면 저번에 그 과랑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긍정 신호가 있고 부정 신호가 있는데 부정 신호가 있는 친구 예시를 들면서 그때 우리 해양경찰 면접 제가 코칭했던 친구를 예시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예시로 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잠재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코칭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서도 부정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다시 코칭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제가 안타까운 마음, 너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는 걸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직접적으로 예시를 든다고 얘기를 하고 한 거고, 이번에는 그 외에 다른 영상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시를 든 건 없어요.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 나도 저기 해당되고 나도 저기 해당되니까 자기를 마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제가 영상에서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1년에 코칭을 몇 명 할 것 같아? 수백 명씩 해요. 맞죠? 그거를 지금 10년 가까이 했죠. 10년 넘게 했지. 예. 그럼 몇 명일 것 같아요?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다 기억을 해? 맞잖아. 기억에 남는 친구들 있어요. 면접 코칭 프로그램을 아주 제대로, 아주 우수한 인재들, 그리고 아주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갔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기억에 남아요. 예. 그래도 한 1, 2년 지나면 까먹어. 연락을 지속적으로 안 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근데 뚝 보고는 누군가를 지칭한 것도 아닌데 저 내용은 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는 뜬금없이 영상을 내려라 말아 갑자기 연락이 오면 되게 이거는 불쾌한 거예요. 이거는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학생이 선생 보고 교육 영상을 올린 건데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걸 시간을 투자해서 올린 건데 내려라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본인이 오해한 거라는 거를 설명을 해서 뭐 글을 올리거나 얘기를 하면 본인이 그거 내가 오해했구나 싶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해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친구들이 연락이 오면 혹시나 또 저도 사람이니까 영상에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실수했나 싶어서 그거 확인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그거 아니란 거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보통 2-3시간 잡아먹어요. 본인의 그런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나는 내 2-3시간을 잡아먹은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다른 수험생들 위해서 이런 교육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이 고의적이든 고의가 아니든지 간에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 상황이잖아. 본인의 오해 때문에. 맞잖아. 그럼 그게 해프닝이었다 할지라도 선생님 제가 좀 수험 공부하다 보니까 예민해져서 좀 제가 자격지심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돼요. 제가 뭐 거창한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말조차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그거는 행동 패턴이에요. 행동 습관이라고요. 그런 행동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면접에서 감점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거를 지금 아주 오랫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가르친 사람이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선생으로서. 진짜 안타까워. 예.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또 어떤 댓글에 이런 거 됐어요. 선생님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라고. 그 핵심은 뭐야? 자기가 문해력이 딸려서 그런 거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할 때 이 영상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이렇게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뭐예요? 본인의 평상시의 생활 패턴이나 수칙인 행동 매너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포장해 본들 면접장에 가면 감점당한다는 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례를 또 소개해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이게 쓸데없이 말이 많아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제가 볼 때 이 수험생은 아닌 것 같아. 그 아이디가 문재앙인가? 예. 되게 정치적인 그런 그 아이디잖아. 맞죠? 정치 특징적인. 제가 볼 때는 수험생들은 그런 아이디 잘 안 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수험생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디서 거쳐 들어온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차단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면접 준비를 할 때 내가 답변을 어떻게 잘 적을까 이것만 고민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행동 습관이나 매너를 뜯어 고치세요. 예.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하고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는 행동 가지고 있다가 면접 답변에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 본들 그걸 왜 모르겠냐고. 특히나 경찰직 같은 사람들은 이제 면접 집체 교육 없이 투입은 되지만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다 연결돼요. 자, 요거 얘기해 봅시다. 자, 학원가에서 봉사정신을 강조하세요 이러거든. 그리고는 답변마다 제가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했고 저는 평상시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을 다 적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학계에서는 봉사라는 말 대신 헌신이라는 말로 바꾸자라는 주장이 있었댔잖아요. 십몇 년 전부터. 이게 왜 그렇게 주장이 됐냐면 실제로 이 봉사라는 개념은 뭐예요? 의무는 없는데 내가 선의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요. 근데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업무상 예를 들면 해경이라면 바다에 급류에 빠진 사람을 내가 봤을 때 구조해야 될 의무가 없나요? 있나요? 의무가 있어요. 범죄나 무질서로부터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을 괴롭힐 때 그것을 제지하고 범죄자를 체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경찰한테는 의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봉사라는 말을 넣어버리니까 마치 이게 악용될 때는 어떻게 악용되냐면 경찰관이 마치 자기는 의무가 없는데 시민들을 도와주는데 너희들이 너한테 감사해야지. 이제 경찰관의 신분으로서 갑질하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악용하는 게 있냐면 시민들이 경찰한테 야, 봉사정신 갖고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너희가 안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요,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집단이고,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때는 경찰관이 아무리 시민들을 경찰권을 행사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경찰관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시민들은 야, 봉사정신 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월급 주는데 너희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경찰관 분들을 이제 인격적으로 모독할 때 이게 악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기본적으로 의무가 없는데 선의로 도움을 주는 집단이 절대 아니에요. 경찰은 뭐예요? 경찰 업무의 프로 집단이에요. 프로. 뭐 야구 선수가 뭐예요? 야구 선수가 본인의 몸값이 자신의 그러한 프라이드가 되죠. 자기가 그만큼의 이제 잘하는 야구 선수니까, 전문적인 야구 선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은 뭐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경찰도 경찰 업무의 프로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에 몇 년 전에 그 이제 신혼인데 이 해양경찰관 분이 급류에 빠진 관광객이 휩쓸려 가니까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서 구해낸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구하는 과정에 시민은 구했지만 본인은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행동은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되는 진짜 대단한 이 사명감, 직업적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해양경찰관으로서 구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는 있지만, 경찰관도 사람인데 자기가 뻔하게 죽을 뻔하고, 경찰관도 조폭 칼에 맞으면 이제 아플 수 있잖아. 위험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나의 직업적 사명감을 이제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일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봉사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이제 비전문적인 학원이나 뭐 스피치 학원이나 이런 뭐 필기학원 면접반 대인원 캠프에서 막 이거 중요합니다. 이 보세요. 이 채점 항목에 이거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는 답변마다 봉사했던 사례 끄집어내세요. 그거 집어넣으세요. 막 이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계속 비판하니까 그나마 요즘 덜해요. 진짜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였냐면 봉사했던 거 사례 전부 준비해 놓으세요. 여기다 넣으세요. 막 이랬어요. 비전문적인 곳에서는. 본인들의 행동이
이게 지금 얼마나 비전문적인지 이 저는 맥락을 모르니까. 그러면 원장님 처음에 그 채점 항목이나 뭐 헌장이나 이런데 봉사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뭔가요? 봉사 정신이 있는 사람을 이 공직자로 뽑아야 된다라고 주장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이랬을 때는 이거는 이 이타심 때문에 그래요. 이타심, 측은지심. 근데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는 사람들인데 냉철하게 법을 집행해야지. 다른 사람의 이타심이나 측은지심 때문에 공정하게 법을 집행 못하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타심과 측은지심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번에 뉴욕에서 그 경찰 로봇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뉴욕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거니까 딱 상황을 모의 상황별로 딱 분류해서 그대로 법을 집행해. 맞죠? 근데 인공지능이 경찰 업무를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뉴욕 시민들이 반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무섭대. 왜 무서울까? 아니 자기가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어차피 인공지능은 법률상 딱 정해진 요건 하에서 위법이 있을 때만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보다 더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법을 집행하니까 오히려 더 안심될 것 같은데 왜 시민들은 인공지능 로봇가 경찰 업무를 대신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을 가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게는 측은지심이나 이타심이 없거든요. 그게 도돌이표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뭘까요? 여기 약간 법철학적인 내용인데 약간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제가 조금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회색 세계예요.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법은 이분법적 흑백 논리예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회색 세계에 이런 이분법적 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고도의 판단력을 요구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도의 판단력은 그냥 컴퓨터가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인간에 대한 이타심이나 측은지심, 따뜻한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은 이분법적 논리 구조인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회색 세계거든요. 그런데 법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맞죠? 근데 적용을 시키는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처럼 그냥 이분법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리면 그 해당 사회는 인간성을 점차 상실하게 될 위험성도 커지게 돼요. 이건 너무 또 이 철학적인 주제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걷어갑시다. 어떤 사회 경직성도 올라가는데 어떤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까? 예전에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있었는데 한전에서 경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산에 이제 송전탑을 막 지어 갔는데 거기 3가구인가 4가구가 어르신들이 살고 있었어. 산 중턱에. 근데 이제 이게 경로 계산을 잘못해서 이걸 이제 원래 경로대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송전탑 주변에 사람이 못 살아요. 그 고압 전류가 이게 전자파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거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경로를 짰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 경로를 짰는데 알고 보니까 한 3가구 정도 어르신들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미 이제 경로를 바꿔버리면 막대한 수백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또 소모되니까 여기 가구 어르신들한테 이제 행정 집행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과 이사비를 줄 테니까 밑에 내려가서 다른 데 가서 이사를 하셔서 사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토지 수용을 하려고. 근데 이 세 분들은 못 가겠다. 절대 우리 못 간다. 왜 우리가 멀쩡하게 우리 돈 내고 멀쩡하게 땅 사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딴 데 가라는 거냐? 못 가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래요?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보냐면 보상금 더 뜯어내려고 쇼 한다. 아니 그건 좀 보상금 주면은 그거 이사비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살면 되겠구만은 자기들 3가구 때문에 지금 막 다른 경로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 세금이 혈세가 막 이렇게 낭비되는데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경찰관 분들이 강제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못 가겠다 하는 거를 팔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강제로 옮겨버리고 철거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철거에 가담했던 그 이제 동원됐던 경찰관 한 명이, 그 친구가 이제 의경이었어. 근데 막 바둥바둥 거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래. 자기가 생각할 땐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기심, 지역 이기심처럼 이제 일종의 님비 현상처럼 보였던가 봐. 그래서 이제 의경일 때 그거 집행하면서 약간 피식피식 거렸다고, 너무 그렇게 하니까 보기 싫더라면서 이러길래 제가 면접 수업 들을 때 되게 뭐라 했어요, 이 친구를. 너는 이게 없냐. 우리가 관점을 바꿔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밑에 평지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산속에 사는 거예요. 평지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면 마을에서 살지 뭐 때문에 그 위에 산 중턱에 살았겠냐고요. 물론 요즘에는 뭐 자연과 벗삼아 살길 원해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은 아닌 케이스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거든. 근데 산 중턱에 공시지가 기준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게 그 돈을 보상금으로 받아봐야 마을의 평지로 내려가서 실제로 집을 구하고 정상적으로 산 중턱에 본인들이 이제 여유있게 살듯이 못 살아가요, 이분들은, 어르신들은. 그럼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법률상 한계가 있거든. 뭐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 보상 기준을 만들 것이냐, 이게 또 힘들어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사례가 복잡하니까. 그러면 정해진 법률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하는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적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생명권 제한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제한하는 입장에서는 생존권 제한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 기본권 제한으로 보고 보상금을 형식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힘들어. 맞죠? 그러면 이제 보상금 책정하는 공무원도 힘들어요. 사정은 뻔히 알고 너무 안타깝지만 법률상 줄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 경찰관들도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정은 아무 딱하지만 지금 법률상으로는 강제 철거해서 내려보내야 되니까, 송전탑을 지어야 되니까 강제로 끌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처럼 이분들의 이러한 사정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없이 그냥 에이 뭐 보상금 뜯으려고 그러나 보네, 아니면 뭐 법 집행하는데 자기가 법을 어긴 거니까 이것도 범법자지, 이러고는 이러한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고 법을 집행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영상으로 설명하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코칭을 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1 코칭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오픈 영상에서 주입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이해가 가세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냉철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가슴은 따뜻하게 하지만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뭐 법을 집행할 때는 뭐 그렇게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음가짐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봉사정신을 보면은 이타심이나 측은지심을 간접적으로 이 지원자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항목을 굳이 넣어놨던 거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봉사라는 말을 씀으로 해서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이 말을 빼고 헌신이라는 말을 넣자. 직업적 사명감과 헌신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이제 뽑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경찰 면접은 아직도 그 채점 기준 항목에 아마 이 말이 들어가 있을걸? 이거 빼야 돼요, 이거. 제가 계속 그 전부터 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이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공직자에 지원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이제 이 말을 자꾸 표면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마다 전부 다 봉사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고, 나 봉사활동 이런 거 했어요 이러면서 자랑하듯이 사례에다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이제 단발성으로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측은지심이나 이타심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좀 한계는 있긴 있죠. 뭐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철마다
이제 뭐 고아원에 적당히 갖다 주고 사진 찍고 오는 거,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형식적으로 만약에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타심이나 측은지심이 있다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봉사활동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봉사활동이 아마 학교에 학교 활동에 막 기재하고 뭐 채점하고 이랬을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봤어. 학창시절에.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타심이나 측은지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없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적성 때 이걸 걸러낼 수 있느냐? 제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문항 몇 개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건 못 걸러내요. 뭐 무슨 극악무도한 사람들 이제 범죄 저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냐 소시오패스냐 나중에 추후에 검사하는 거, 그거는 그런 사건을 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나마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특정한 객관식 항목으로 그거를 걸러내지 못해요. 이거는 그러한 그 검사를 만든 심리학자분들의 주장이라고요. 제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인적성은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대로 치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서 거기서 걸러져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게 점수로도 안 되지만 너무 심각할 정도라면 경찰하면 안 되지. 예. 애초에 경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진짜로. 어쨌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더 설명할 내용들이 더 많은데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못할 것 같고, 자, 이 이면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치 성향이 있어요. 가치 성향. 그래서 이타심이나 측은지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저에는 깔려 있겠지만, 이타심이나 측은지심 말고 어떤 수단적 가치관들, 가치, 이제 목적 가치가 있고 수단 가치가 있는데, 실천 가치라고 합시다. 실천 가치를 이타심이나 측은지심 말고 또 다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순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손가락 지문처럼. 그래서 이거는 1:1 코칭할 때 제가 명확하게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분야라고. 그래서 이건 뭐 영상에서 설명해봐야 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제가 나중에 망사형통 멤버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 추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정리하자면, 공무원이니까 경찰에 지원하니까 나의 봉사활동이나 봉사정신을 강조해야 된다는 압박감은 버려버리세요. 버리세요. 알겠죠? 버리고, 그럼 선생님 이타심이나 측은지심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도 버리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실천 가치들은 사람마다 이타심이나 측은지심 말고 뭐 배려심, 공감능력, 아니면 뭐 준법정신, 뭐 자기절제, 이런 여러 가지 실천 가치들이 우선순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장 환경이나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이게 후순위에 있는데 이걸 선순위로 끌어서 얘기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왜곡시켜버리게 돼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영상을 또 하고 나면 또 비전문가들, 학원 면접 강사들 들어가고 많이 보거든요. 또 가르칠 때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이런 말을 안 쓰기로 해서 이제 이타심이나 측은지심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타심이나 측은지심 사례를 얘기해야 돼. 아마 이럴 것 같아, 또 학원가에서. 제가 그런 일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저는 이제 윌땡이나 이땡에서 총괄할 때도 그랬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이제 면접에서 이 말을 쓰지 말고 이 말을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 당신이 만약에 경찰이 된다면 어떠한 직무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뭐 청렴, 뭐 이타심, 측은지심, 이걸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실천 가치가 경찰 직무 가치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연결성 부분이 전문가에 의해서 코칭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높아심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비전문적인 곳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건 안 좋아요, 이 말은 안 좋아요, 요 말을 쓰세요 라는 곳이 있으면 아마 제 채널 보고는 또 따라 해가지고는 이 내용은 이해를 못하고 또 이제 가르치는 비전문적인 곳이에요. 알겠죠? 그 여러분들 제가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수강을 하잖아요. 제보가 들어와요. 그 이제 합격생들한테도 제보가 들어와요. 막 자기들이 이제 주위 그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끼리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말대로 뭐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던데요 이러고는 막 연락이 온다고요. 제가 조금 걱정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직무 가치관이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은 그 본인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목적 가치는 공안직 지원자들은 좀 비슷비슷한데 실천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선순위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만사형통 멤버십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코칭 받는 분들은 제가 면접 코칭할 때 아주 1, 2단계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따로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비가 계속 오죠. 맞죠? 지금 저희 집사람도 계속 비상 걸리고 공무원인데 경찰직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수련 모임의 제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고 좀 이게 날씨가 이 날씨가 진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필기준비생들은 이제 그 유료 멤버십 있죠. 형통할 멤버십에 이제 다양한 콘텐츠 많이 올리니까 꼭 보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고, 면접 준비생들은 그 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지금 막 체력 끝나고 등록해서 해야지 이러면 뭐 갑자기 몰려서 자리도 없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문제점이 여러분들 준비 기간이 짧아지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암기형 테스트 시험인 필기 시험만 해도 몇 년을 준비하는데 이 지식 활용 검증형 시험인 면접 시험을 3, 4주 만에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는 필기 준비하면서 심층 면접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이제는 경감부나 경영 특채는 아예 이제 체력이 패스지로 바뀌었으니까 경찰 공채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내가 체력 끝나고 등록해서 코칭 받아야지 이래버리면 시간 너무 부족해요. 진짜로.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이상입니다.